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지난 김승호 회장님의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편을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부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일푼에서 4천억 자산을 만들어낸 진짜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할 때 DNA 같은 그 사람의 자체적인 속성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DNA 하나의 형태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 수준이 되게 높네. 그러니까 부자, 열심히 하니까 부자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있어요. 정말 평생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몸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일을 하셨어요. 미국 가셔서 왜 그러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100일 동안 의자에 앉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자에 100일을 그 100일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나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중간에 손님 없으면 앉을 수 있잖아요. 직원으로 일했으니까. 근데 의자에 안 앉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지고 부양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인생 평생 전체를 거쳤는데 돈 한 푼 없이 끝났어요. 그럼 왜 이런 분들은 이러느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가족까지는 부양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잉여 재산으로는 안 살아요. 그건 자기가 소비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자가 되는 거는 열심과 역량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책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돈엔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돈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좀 들여다봐라. 그러면 조금 더 돈을 현명하게 대해서 돈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게 책에 내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에 보면 어떤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75가지 예가 쭉 그냥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나열된 이유가 이런 힌트라고 그러나 팁이라고 그러는 거 그냥 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책의 내용들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 거예요. 그동안 경험이 좀 뒤에 되게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사업도 잘했었는데 왜 지금 항상 이렇게 돈이 모자라지?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 책의 내용들과 자기가 무엇 실수를 했는지 들여다보면 뭐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특히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아직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더라도 이 방향대로 만약에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주면 실제로 부자가 돼요.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쓰는 게 더 쉽거든요. 버는 것보다. 그렇죠? 버는 거는 1억 버는데 내가 뭐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쓰는 거는 1억 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분만 해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쓰는 것, 버는 거, 모으는 거, 부풀리는 거 이게 다 각기 다른 능력인데 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이야기는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혹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들여다볼 여유를 전혀 자기한테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즉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력하고 시간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겠어요. 어떤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 28살에 마음을 먹고 지금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 주변에는 직장인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또 화양되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저항도 많이 받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지속적인 동급을 이런 시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꾸미고 사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재정을 본인 재정을 꾸려가는 일반 그 직장인들보다 현격하게 가는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정추구형의 직업 자체가 나쁘다는 표현은 아닌데 안정추구형 형태는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과 사업을 이야기하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업가가 될 사람들은 사업가와 어울려야 돼요. 여기 사업하는 언니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업하는 언니들. 미안해.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언니들. 저 언니들 얼굴 기억했다가 찾아가서 명함 받아서 저분들하고 어울리세요.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같이 놀 때 하고 사업 얘기할 때는 저런 언니들한테 찾아가 언니 오빠들 여기 있어요. 여기도 지금 29살? 둘이 지금 명함 주고 가고 만나서 공부하라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밤새 사업 얘기.
지루하지도 않고 되게 재밌어요. 마치 우리 그 중대 이런 데서든 사업하는 사람들 저녁에 모아놓으면 정말 밤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성공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주 재밌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전혀. 근데 직장인들은 그게 관심도 없거든. 그게 또 자기 업무 분야도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하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좀 바꾸거나 친구의 속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뒤에 질문은 내가 벌써 잊어먹었어. 나도 모르겠네.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내가 실패를 했다는 관점 자체가 없어서 내가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표현을 하자면 되게 여러 번 실패한 건데 이걸 그냥 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그래프에서 그냥 내려가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7번 실패한 게 맞는데 실제로는 꾸준히 뭘 하다가 잘 안 되다가 그냥 성공한 거 개념이 있어서 이게 그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제가 당황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윗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라. 그러다 보면 너의 길이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책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 부인에게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정립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보면 복숭아꽃을 핀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나무 같은데 복숭아꽃이 10,000개 가지에 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0개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열매는 그렇게 10,000개한 열매마다 다 복숭아가 열릴까요? 그렇게 열린 복숭아는 대복숭아라고 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복숭아를 잘 키우려면 그 10,000개한 꽃에 거의 다 떨어져야 돼요. 골라내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따를 만한 사람들을 쭉 다녀보다가 그 중에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야 돼요. 그 인연이 그러니까 인맥을 쌓게 타는 목적을 가지고 인맥을 쌓는 거는 옳은 방법 아니에요. 인맥을 쌓는 거는 좋은 사람을 찾아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쌓는 거지 인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000개는 거는 필요한데 10,000개는 낙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낙화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농부들 할 때 보면 이미 여름 열매를 다 떼버린다고 크고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무가 만들 수 있는 열매 숫자를 계산해서 가지의 숫자를 계산해서 복숭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처음에는 이리저리 다녀보다가 열매가 될 사람과 어울려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 근데 사업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가 선배들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사업가 선배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교육이 있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서 어울리면 그런 선배, 되게 훌륭한 선배들을 그냥 형처럼 동생처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한 선배들이지만 그냥 전화해서 형 나와 나도 같이 커피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충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생 없이 선생들을 그러니까 선생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너무 많으면 가지의 꽃이나 열매가 너무 많으면 결국 아무 가치를 그 시장에 아무도 안 사. 그렇게 해봤죠. 그럼 내 자신의 열매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서 친구는 2-3명도 많다고 봐요. 저 우정의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는 2-3명만 있어도 돼요. 1명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면 즐거운 친구. 이건 10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막 아는 사람이 카톡 전화기 막 2,000명, 3,000명, 그 무슨 의미 있냐. 그냥 얼굴 기름이 민감인가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사이라면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10,000개 과정은 필요하지만 낙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세요. 투자나 돈을 지키는 거, 그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전직이 한국은행 직원이었어요. 제가 한국은행에 경제영역 700선을 소개했더니 지금 뭐 이걸 복사하고 인쇄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는 경력을 잘한 분들부터 중앙의 제자이기도 하고 여기 세웠어요. 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돈의 습성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30년 한국은행에 다녔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론과 경험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통찰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밑바탕이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교수님 책을 이걸 보고 다시 예전에 내셨던 생각의 비밀부터 다시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미개 울타리가 정말 정말 와닿았어요. 기본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책을 다시 한번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이건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용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월급을 받더라도 이게 다 자기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의 가장 기본이 즉 용어예요. 내가 용어를 이해하는 거. 경제 상황을 공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용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경제 용어를 암기하다시피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경제신문을 하나 사서 혹은 구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매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약자를 써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첫째, 용어로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게 하나 더 필요해요. 용어로 일단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나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걸 내가 제일 쉽게 공부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유튜브 채널이 3프로라고 자꾸 소개하고 다녀요. 3프로라는 TV가 3프로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내가 왜 거기를 자신있게 소개하냐면 그 사이트에 나오는 참여자들, 그러니까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의 관점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옳은 투자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폭풍스러운 사람도 별로 없고 자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투자의 관점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옳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을 젊은 친구들은 한 100편 정도 보세요. 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거기 나오는 사람 쭉 따라서 그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분류를 해서 그걸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일단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다 배우는 거예요. 용어도 배우고 해석하는 방식도 배우고. 물론 지금은 그 방송을 보면 저 사람의 해석을 내가 따라갈 거라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겠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그거를 해석할 능력이 생기고 맞다 틀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관점들이 생기면 이제 독립적으로 쓴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혼자 공부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대표님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는 나에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출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저는 이거를 가치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사업으로 계산하면 연구나 재투자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나 재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나 재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다한 투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대학원에 가요. 또 대학원에 졸업했는데 또 어디 막 공부하는 거예요. 박사과정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육 다니고 대학교 CEO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의 측면에서는 되게 유용하지만 과다한 공부는 결국은 과다한 투자로 내가 개인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앙대 교원 제자리나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상. 좀 다니지 좀 말라고.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공부는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시기에서 끝나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안 만들고 공부만 계속하니까 회사라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투자만 계속한다든지 연구만 계속하면 그 사업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량의 기준을 조금 바꾸면 이 고민이 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하면 안 돼요. 그럼 과한 게 어디 기준이냐? 자기 수입에 따라서 말이겠죠. 시간 분배도 그렇게 해야 돼. 너무 공부하고 너무 투자하고 이러면 안 돼. 막 빚내서 여행 다니고. 내가 보기엔 미친 짓이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부자로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어차피 나 지금 못 사니까, 어차피 뭐 하니까 막 대신 뭐 차를 월급을 사갖고 뭐 아우디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이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그 사람이 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알면 그런 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해볼 다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욕구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뭐 그거를 넘어서는 더 큰 목표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망이 크고 또 막 욕심이 많고 또 환희를 느끼는데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이제 나는 이 표현을 사장들의 사춘기라고 그러거든요. 어디를 넘어가고 나면 우울증이 오거나 혹은 오히려 좌절하거나 거꾸로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그걸 뭐라지 관조적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누구나 다 발생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또 없어져요. 스스로 자신을 사라지거든요. 얼마나 하면. 근데 그런 게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라는 게 이룰 때까지는 되게 갖고 싶지만 이루고 나면 여러분들 저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했어요 이제? 했습니다.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결혼 전보다 더 잘해줘요? 나도 궁금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따라다니고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공도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일단 가지고 나면 생각보다 그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내가 알려줄게.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는 본인이 해야죠. 여의도에 사는데 집 아래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먹어보니까 신선하고 맛있었거든요. 자주 이용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8시에 전량 폐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가서 그냥 이걸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동을 했어요.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다시 여의도에 진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왜 없어졌는지. 저도 거기 매장이 없어졌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저거 8시 지나면 공짜로 달라는 사람 때문에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회사가 이미지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법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반적인 외식 노동기업에서 하는 방식에 보편적으로 쓰지만 불법인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구조로 그러니까 세금부터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 운영 자체가. 직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정직원 뭐 이런 식이고 지금 플라워샵도 다 정직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규정, 규칙 이런 걸 지키다 보면 매출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못하게 되는 매장들이 나와요. 그 수준에 안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매장을 바로 폐쇄해버려요. 그런 길이고 8시에 닫는 이유는 뭐냐면 8시에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주는 거. 농담을 아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내가 기업인 입장에서 봐봐요. 8시까지 팔는데 안 받아서 손님들이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주세요. 그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사다가 8시에 와서 다 가져가려고 해. 또는 직원들도 내가 남은 걸 가져갈 수 있게 만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놨다가 저녁 8시에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럼 누가 어디 도네이션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돼요. 도네이션 하면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날아가요. 이거 안 팔려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깝지만 폐기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돼서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시에 만들었는데도 8시 건 폐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멀쩡한데 단지 이게 이제 문서상 벌어지는 일일 수 있는데 당일 만들고 당일 폐기 원칙을 하려면 시간이 이게 24시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날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몇 시에 만든지 어떻게 알아,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 도장 찍은 거 당일 만든 거는 당일이 끝나면 폐기하는 걸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사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보거나 혹은 어디 물건의 가치로 보면 너무 아까운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경영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텍슨이라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이 만든 규칙을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면 나만의 규칙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호소성이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든 규칙이
규칙이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되게 뭐였어요. 우리 되게 고차원이네.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일단 성공했다는 사람들 혹은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수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더라는 규칙을 만드는데 이 규칙의 문제는 뭐냐면 규칙이 정형화됨으로 인해서 규칙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언가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항상 그 규칙은 규칙의 의미 이상의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칙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잘못하면 규칙의 목적을 위해서 이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을 위해서 규칙이 존재하는 형태로 그 권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나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내가 만든 규칙은 어떻게 될까? 결국 나중에 그것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규칙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규칙도 내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새로 다른 단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규칙 자체는 이거를 그 규칙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봐서 규칙의 목적을 이해하면 어떤 때는 규칙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스스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안 지키기도 되지. 좀 예를 들면 나는 젊었을 때 뭔가 노트에다 여기 적는 사람 있어요. 막 만난 사람 딱 파란색으로 적고 뭘 하고 정리해서 되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다음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는 방식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그 규칙은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그건 아니야. 그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순간이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더 유용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규칙에 나를 집어넣어갖고 이게 절대적인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규칙만 지키는 사람들, 그걸 열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현명한 부자가 되기 위한 설명을 잘 들어보셨나요?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에는 75가지의 중요한 돈에 대한 통찰과 속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언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답니다. 카이로스 북클럽이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